내부 구별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첫 번째가 러버댐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와 구강내를 격리하는 장치예요.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나 아니면 부산물로 인해서 치아 내부가 오염된 것을 막아주는 격리 장치거든요. 이 격리 장치를 안 하고 신경치료를 한다 라고 하면 한 방울이라도 그 치아에 오염이 되는 순간 이 치료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이 조직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구강내 타액에는 수많은 종류의 균과 이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정말 침이 솟구쳐 올라서 제 얼굴에 칠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스며시 모든 점막에서 살살살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 딱 돌려보면 침에 젖어 있습니다. 치아는 그게 자연스러운 침의 역할이거든요. 100개의 치아를 치료하더라도 한두 개의 치아에서 그렇게 오염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버댐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신경치료 받기로 했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른 치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빨리 치과를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치료하는 치과에서 러버댐을 완벽하게 잘 걸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뭐 충치 치료하는데 러버댐 걸고 치료를 한다? 그 치과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그렇게 러버댐을 걸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진료하시는 선생님이면 모든 걸 맡기셔도 돼요. 이게 충치치료, 뭐 신경치료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선생님은 임플란트며 틀리며 모든 거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 저는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처음 치과에 갔죠.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합니다. 뭐 엑스레이는 뭐 찍어야 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체에 앉았어요. 이렇게 뭐 엑스레이 이런 거 보고 여기 충치가 있고요, 여기 충치가 있고요, 이런 거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친절하게 아주 상냥하게 얘기를 했어요. 입안은 보지도 않고 엑스레이만 보고 이렇게 치료를 결정을 한다? 이거는 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엑스레이는 보지도 않고 반대로 입안만 이렇게 쓱 보고 이거 충치 치료 하셔야 돼요, 여기 까만 거 있죠? 여기 충치 치료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에서 오진율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충치가 아닌데 충치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충치가 있는데 충치가 없다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모든 검사 방법에서 오류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00% 진단할 수 있는 툴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 논문 한번 찾아봤는데, 2021년에 랭코빅 선생님이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눈으로만 믿으면 놓칠 수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충치를 완전히 다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사선 사진만 보면 과소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충치를 작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큰데. 그래서 우리가 충치를 파보면 실제로 엑스레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구강내에선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는 결과는 결국에는 둘 다 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뭐 카메라도 사진을 다 찍고, 큐레이 펜, 그리고 엑스레이도 단편이 아니라 치근단 사진, 아니면 바이트윙, 파노라미 사진, 그 다음에 CBCT, 3차원적인 사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배제해야 되는 항목은 배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단의 과정을 좀 더 면밀히 하시는 선생님이 좋겠다 싶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 다른 치과 가서 한 번 더 의견을 드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크라운을 하려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할 건데요, 이거는 신경치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뭐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크라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신경치료 한다, 이런 신경치료 러버 타입, 그런 거는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크라운으로 하는 것, 즉 우리가 치아를 깎고 보철물을 만드는 것과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치수라고 하는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미 그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아를 깎고 크라운만 하는 것만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물론 크라운을 했을 때 어떠한 신경 자극이나 아니면 우식 제거, 이런 자극에 의해서 근관치료나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행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치아를 깎는 거를 프랩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랩을 하고 임시 치아를 하고 보철물을 완전히 치아를 감싸도록 내가 깎은 면을 감싸주면 사실 신경치료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잘 못 해주기 때문에 치아가 자국이 계속되고, 자극이 되니까 이거 이상한데 치과에 가보면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기다리다 보면 점점 계속 싫은데 너무 아픈데, 그러면 치과 의사가 한마디 하죠. 신경치료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었을까 라고 유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건 환자분들과 치과 의사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조금 깨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크라운 치료를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치과 의사는 그게 조금 깨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환자분은 이 조금 깨진 걸 크라운하는 건 과잉 진료다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관점이 충돌하는 거죠.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내 치아가 4분의 1 이 정도 좀 깨진 것 같은데, 모서리만 조금 깨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치과에 갔더니 크라운을 꼭 해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치료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른 치과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금 깨진 거를 좀 다듬거나 아니면 레진 치료로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레진 치료를 좀 낮게 보거나 무시하는 치과 의사들이 있어요. 레진 치료라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레진의 종류와 물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한참 긴데, 어쨌거나 좀 무른 레진이 있고 단단한 레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합력이 강하게 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레진을 사용했을 때는 굳이 크라운을 하지 않아도 레진 치료로 충분히 마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진이나 인레이나 이런 술식들은 치아를 깎아내고 그거에다가 뭔가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런 걸 접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접착 과정이 테크닉에 센시티비하다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술자의 수행 능력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굉장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초년차나 아니면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환자분들이 레진 치료를 하거나 인레이를 했을 때 치료했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런 수루 민감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무서운 거죠. 환자가 레진을 했는데 시리다고 또 올까봐. 싼 진료했는데 와서 나를 스트레스 받게. 그건 싫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냥 치과 의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환자에게 내가 불편을 주기도 싫고 이 환자한테 나는 컴플레인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레진을 하거나 인레이를 했을 때 그런 빈도가 크라운 했을 때보다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레진이나 인레이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가 약간 네 번째랑 이어지는 그- 이유인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 게 화학적으로 연화되어 있는 모노머라고 하는 화학 제조가 액티베이션을 받아서 딱딱해지는 것들이 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진을 그냥 딱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범위가 넓은 거죠. 근데 환자분들은 레진 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죠. 근데 레진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크게는 플로어블 레진과 팩커블 레진으로 나눠요. 플로어블 레진은 좀 흐름성이 좋은 레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감이랑 생각하면 돼요. 어떤 틀 안에 물감 쭉 차면 그 안에 물감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치과에서는 빛을 쪼여요. 옛날엔 열을 쪼이기도 했는데 빛을 쪼여요. 네일아트 할 때도 다 이 파란색 빛 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쪼이는데 이 흐름성이 좋은 레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성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흘러가죠. 물감도 어떤 거는 꾸덕꾸덕하고 어떤 거는 수채화 이런 거 그리는 건 되게 연하죠. 그래서 막 퍼지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플로어블 레진도 그런 흐름성이 좋은 것, 또 흐름성이 별로 안 좋은 것,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흐름성이 좋게 하면 할수록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지만 물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중압을 할 때 수축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라는 좁은 조직에 그걸 넣고 큐어링을 해버리면 치아면에 붙어 있다가도 큐어링 하는 순간 치아에서 살짝 들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루 민감증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환자가 시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레진을 했는데 시려요. 치료했는데 시려요. 제가 스레드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맞아? 레진 치료하고 이거 했는데 계속 시려. 2주간 시려. 이렇게 이거 맞아? 치과 의사 스친이들 답변 부탁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이런 물성이 떨어지거나 흐름성이 좋은 레진은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소량을 써야 돼요. 이런 소량을 쓰고 어떤 아주 미세한 틈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용을 시켜주고, 그것도 적용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막 밀어서 넣어주고 막 굉장히 이거를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이고, 두 번째 팩커블 레진이 있는데, 팩커블 레진은 고체의 형태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주걱으로 이거 알아요. 마루 닦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고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클레이 애기들 클레이 하는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금 떠서 치아 안에 집어넣고 이거 막 다져 넣어요. 아까 왜 짜는 걸 하면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짜는 거는 들어갈 때 공기를 같이 함유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빈틈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형질의 레진을 떠서 넣고 다져 넣고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큐어링을 해요. 그러면 중압 수축량도 적고 강도도 높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범위 아니면 치아의 훼손 범위가 커서 크라운 하지 않을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복 방법이죠.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 치과에서 레진의 판매량의 90%가 플러블 레진입니다. 플러브 레진을 썼을 때 환자가 시리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중압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안 쓰고 그냥 팩커블 레진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 대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직원 뽑잖아요. 팩커블 레진 써본 적이 있으면 한 3년차 정도 되신 선생님들은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이전 치과에서 안 쓰는 거예요. 팩커블 레진이라는 거. 그리고 좀 한 10년차 된 선생님들은 자기가 전연차 때 써봤다. 그냥 기억만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반발하면 나도 있다. 뭐 나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긴 할 텐데 그거를 정말 늘 쓰고 있으신 선생님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이거는 내부 고발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레진에 있어서도 어쨌든 차이가 있다. 그럼 플로우 레진만 쓰는 치과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치료를 하더라도. 당장 불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높은데 무조건 플롭을 썼다 그래서 실인 증상 있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인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플로블 레진은 짜내면 약간 물처럼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해요. 항상 치아는 이런 굴곡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그루브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걸 교두라고 하고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어떤 선들이 보이거든요. 이 선들이 음식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 치아가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플로블 레진을 쓰면 성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짜놓고 큐어링을 시켰을 때는 그냥 평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팩커블 레진 정도를 써야 이렇게 채워놓고 어떤 이 그루브의 형태를 재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 치아를 저희가 사진 찍어서 많이 보면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유추하건대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플로블 레진을 썼거나 아니면 팩커블 레진을 썼더라도 그냥 이렇게 문대서 평평하게 해주고 마무리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레진 치료를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머리 아파요. 저도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이렇게 미세한 걸 재현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하죠. 그래서 늘 즐겨 하는 치료가 아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째, 애당초 치료할 마음이 없었는데 치아를 살려준다고 신경치료를 실컷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빼셔야겠는데요? 임플란트 하셔야겠는데요? 이러는 케이스거든요. 약간 인심 쓰는 척하는 타입. 나는 치아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척하는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저희 환자분의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뭐 치과를 다니시고 있었는데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왼쪽이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치아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뼈가 많이 녹아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안 좋죠. 굉장히 흔들림도 많고 그다음에 잇몸도 이만큼 엄청 부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이 치과를 몇 번 갔는데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 치과를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뭐 하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잇몸 치료하고 신경 치료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신경 치료할 만한 치아가 아닌데 왜냐면 저희가 신경치료를 주로 하는 치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시는 게 낫겠는데 라고 해서 그래도 뭐 나름 환자분을 위해서 신경치료가 뭐 비싼 치료가 아니니까 치료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다 라고 해서 저희는 이거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치아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치아가. 여기에 신경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치아의 단면이거든요. 이렇게. 이 단면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냥 금 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아예 쪼개져서 다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이걸 염두하고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갈라진 게 또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치과 의사니까 이제 많이 보이긴 할 텐데 이게 이렇게 보여요. 그럼 이 치아는 바로 빼야 되는데 이거를 신경치료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치아가 부러지면 빼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근데 이걸 방치하니까 점점점 잇몸도 다 녹아내리고 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 쓰는 척하는 타입 이런 거는 조금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환자분들이 치료받기 전에 이걸 구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걸러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눈을 감고 치료하는 치과는 좀 별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차마 눈 뜨고는 못 보는 타입이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진료할 때 이제 보통은 치과 의사들이 다 맨눈으로 진료를 해요. 저도 맨눈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진료할 때 그냥 맨눈으로 보면 눈 감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시력이 이제 1.5예요. 그래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아를 깎을 때 루페라는 걸 끼고 깎아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루페인데요.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이제 눈에 맞춰서 이제 렌즈가 되어 있고 요걸 끼고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보이시나요? 그쵸? 손 지문 보이나요? 그럼요. 이렇게 보면 지문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요게 2.5배 루페고요. 치아를 깎을 때는 이게 좋아요. 이게 제 이제 경험인데 어느 정도 치아를 깎을 때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깎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만 보면 뭐 환자분의 혀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석션해 주는 거 그리고 주변 상황, 지금 치아의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저는 2.5배 배율을 써서 쓰고 있고요. 요거는 5배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에 딱 맞추면, 그러니까 이게 초점거리가 정해져 있긴 한데 이렇게 딱 맞추면 이렇게 보면 이제 손에 뭔가 티끌 나온 거 있잖아요. 손톱에 티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티끌이 하나 있고 여기에 약간 갈라지고 여기에 점 2개 이제 상처가 있으셨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5배 확대예요. 5배 확대. 이거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미경을 봐요. 현미경은 이제 저희 수술방에 있는데 현미경은 보통 한 10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10배 아니면 16배, 25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치아 뿌리 안에 정연히 이제 신경치료를 하니까 치아 뿌리 안에 공간이 0.05mm 그 정도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눈 이거 안 끼고 진료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이걸 모든 사람한테 다 끼진 않거든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고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걸 끼고 좀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하고 이제 정밀 작업이 들어가면 못 봐주겠는 거죠. 스스로가 한 거예요? 네. 아, 뭐 이렇게 했다고? 약간 자괴감에 들 정도로 정말. 그래서 막 다시 이걸 확대경을 끼고 다시 깎아요. 그 정도로 좀 적나라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한 거를 썩 보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해외에는 학생 때부터 루페를 끼는 걸 교육을 하거든요. 해외 치과 대학에서는 다 개인용 루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기성을 산 거고 요거는 커스텀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독일 자이츠 거고 이건 일본 펜탁스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좀 있어요. 요게 250만 원 정도. 요거는 350만 원 정도. 현미경은요? 현미경은 3천만 원. 그러니까 보존 치료를 잘 하려고 하면 이 루페를 끼거나 현미경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존과 전공했어요? 그러면 현미경이 있겠네요가 일반적인 치과 의사의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쓰셨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보존과 수련 받을 때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미경이라는 걸 이제 3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면허를 따고 개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보존과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전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좋은 진료하고 정성껏 하고 싶은 선생님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치과에 가보면 현미경들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것도 환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계속 그냥 기다리면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 망부석 타입. 물론 치아라고 하는 게 치료를 하고 나서 불편하다, 뭐 시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짧게 뭐 한 3, 4일, 뭐 길게는 한 1, 2주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느낀 데는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의 대부분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환자분이 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기다리라고 했대요. 기다리면 낫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치아가 계속 시린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3차 상하질이라고 해서 치아 내부에 우리가 치아가 어떤 자극을 받는다. 이건 충치가 있긴 하지만 이 자극을 통로를 통해서 자극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치아 신경 쪽에서는 껍질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자극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빈틈에는 3차 상하질이라고 하는 치아의 구성 성분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수년이 걸려요. 환자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몇 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니라고 하고 그냥 뭐 한 2-3달 기다렸더니 증상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마냥 기다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치아에는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계속 자극이 돼서 신경이
아, 나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깍 하고 죽으면서 치통이 발생을 하고 치수염이 발생을 해서 신경치료해야 되는 케이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다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다려 보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의사의 경험론적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보자 라고 해요. 그러면 8, 90%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당장에 100% 없어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보통 그런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다시 보자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검사해보고 했을 때 저번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치아의 적응 기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하다 다시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괜찮아지셨나 보다라고 유추하는 거죠. 9번째,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계속 공부 안 하는 세미나 알러지 타입이에요. 저도 사실 개업한 지 5년 차고 치과 의사 한 지 11년 차인데 12년 차인가요 올해는? 저도 세미나를 계속 듣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 듣고 어떻게 저 선생님들은 저 반열, 그 대가의 길에 이르렀는가를 저도 배우려고 해요. 또 저도 세미나를 합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도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치과 의사들끼리 좋은 점들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임상이 발전하고 환자분들한테 좋은 진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치과 대학에서 다 배운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진료를 할 수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대학교 때 수업 들은 거 기억나세요? 안 나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치과계에서 이분들은 대가야 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요. 그 선생님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 저처럼 6일 일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대가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반열이 있죠. 그분들은 5일 일을 한대요. 그리고 하루는 공부를 하신대요. 그 공부가 교과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저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과거의 논문을 다시 찾아서 보시고 본인들이 진료했던 거 케이스 다시 훑어보시고 그게 공부거든요. 꼭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3 더하기 3은 6이야 왜냐면 이거 증명해 볼게, 이거는 사실 치과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진료한 거를 같이 공유하고 대화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 거를 지적도 받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이 훌륭하신 선생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 선생님은 피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걸 알 턱이 없죠. 그렇습니다. 공부 잘한 게 치과대학 갔으니까 다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나눠져 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도 많고 대다수이긴 하지만 저래서 면허 딸 수 있나? 이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몇 년을 시험 봐서 따긴 따더라고. 어디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 의사 다 공부가 중요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었죠?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했어요. 쓴 대본을 다시 보면서 이런 거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아래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추천할 만한 치과 의사의 성향 3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청소를 좋아하고 성향이 깔끔한 사람. 예를 들어 서장훈 씨 같은 치과 치료는 이게 청소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기 먼지 티끌이 있는데 저거 치워야지. 이거 깔끔하게 이 선이 어떻게 지나가는데 이거를 부드럽고 매끈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침이 한 방울 들어오는데 저 침 들어오면 안 돼, 막아야 돼. 약간 이런 어떤 깔끔한 성격과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성격이 내가 아는 치과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치과를 찾아가세요. 그 치과를 찾아가면 일단 인테리어도 깔끔할 거고요, 진료실도 깔끔할 거고요, 이 체어 보면 체어에 올라와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집착하는 타입. 앞에 거랑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작은 것에, 이거는 치과 솔직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뭘 바르고 물을 뿌리고 공기를 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에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시간을 잡아먹죠. 그러면 귀찮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을 지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클렌징 하기 전에 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씩 싹 닦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쪽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닦아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클렌징 오일을 써서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소프를 써서 또 닦아내고요.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치과 재료도 다 똑같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치과 재료가 최신으로 가면 갈수록 심플하고 단순하고 편리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 몇 년 동안 나오는 신제품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리는 해졌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화장을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뭔가 있다라고 하면 잘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죠. 근데 작은 것에 집착해서 아니야, 이거는 한 번에 쓰면 안 돼. 이거는 이거랑 이런 거 나눠야 돼. 근데 이거는 또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써야 돼. 이거는 10초 붉게 아니라 20초 불어야 돼. 이건 한 번 발라서는 안 되고 2번 발라야 돼. 이 작은 것에 집착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가 오래 걸리겠죠. 그럼 오래 걸리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 믿고 맡길만 하다. 세 번째,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고 직원이 좋아하고 그리고 환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치과 의사라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거죠. 그러면은 치과 의사가 뭐 환자분도 돼야 되고 직원도 돼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시는 그런 맘씨 좋고 좋으신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직원도 잘 다루고 이렇게 해 주셔야 유능한 직원이 그 치과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만 같이 혼자 진료하는 거 아니고 팀으로 진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향들이 좀 중요해 보인다 라고 해서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존이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치과 보존과 치과인데 선생님 왜 지원을 했냐? 10중 8구는 그냥 보존과 전문이시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보존과 전문의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냥 진료를 꼼꼼하게 하실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해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그러면 보존이 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0% 이거는 10중 8구도 아니고 100% 치아를 빼지 않고 살려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치아가 죽는 건 뭔가요? 라고 제가 또 물어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치아가 죽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치아가,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아가 죽었다, 치아를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치아가 dead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저희가 외국인들 진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치아를 죽었다, 신경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를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존의 개념을 너무 빼지 않는 게 보존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맞아요. 보존과에서 많이 하는 게 발치의 위험에 있는 치아를 치료를 해서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존 치료인데, 그게 보존 치료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나름 제가 내린 결론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지금에 있는 치아의 상태를 최소한으로 개입을 통해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보존의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치료하는 치료의 결과가 다시 개입할 필요 없이 오래오래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한 번 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잘 돼야 돼요. 그게 보존 치료인데, 이제 실상 치과 치료를 뭐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료를 했는데 탈이 나고 치료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보존 치료는 그렇게 발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술식을 통해서 보존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세이브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한 번 치료하면 다시는 치료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또 저희가 생각하는 보존 치료의 두 번째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뭐죠? 그래서 결국 진짜 좋은 치과랑 좋은 치과 의사 선생님과 좋은 치과 위생의사 선생님이 공존하는 그런 치과가 좋은 치과겠죠. 그 좋다는 거는 다양한 걸 포함할 수 있어요. 좀 학구적이시고 섬세하시고 친절하시고 잘생기면 너무 좋죠. 예쁘면 너무 좋을 거고, 그리고 늘 환자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런해요.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막 환자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영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막 치과 경영이 너무 슈퍼 경영자예요.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아서 지치지가 않으셔. 그리고 막 주말마다 다 세미나 듣고, 그리고 매일 일하시고, 그리고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치과 의사와 또 상냥하시고 친절하시고 손길이 좀 야무시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좋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치과 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그런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공존한 치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유니콘 같은 것, 이런 거 결론을 내리고 싶고, 다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은 진료에도 정성껏 이제 치료를 성의껏 진심을 담아하는 치과 의사와 그런 치과라면 믿고 맡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